자, 우리 저번 시간에 생물의 분류 하다가 끝났는데요. 이거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분류하는 거야, 분류하는 거. 생물은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게 생물의 분류인데요. 분류하는 기준은 생물의 고유한 특징.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하는 겁니다. 뭐 사람의 편의나 이런 거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고, 분류하는 목적은 가깝고 먼 관계를 알 수 있다. 이게 다른 책에 유연관계라고 나올 거예요. 유연관계.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해서 원숭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제일 가까운 관계는 오랑우탄, 심팬지, 오랑우탄 요 관계고요. 자, 어떤 새로운 종류가 발견됐을 때 어느 물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새로운 처음 발견된 생물들이 발견이 돼요. 뭐 실제로 뭐 요즘에는 큰 애들은 잘 거의 안 발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리 너구리 이후에 그렇게 큰 애들은 아니더라도 미생물이나 곤충이나 아니면 물에 사는 애들, 왜냐면 우리 심해는 많이 연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 사는 애들은 지금도 발견되는, 처음 본 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연구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한다? 생물을 분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작은 단위가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고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냐 없냐가 구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냐 없냐로 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모두 같은 종입니다. 한 종이에요. 한 종이라서 잡종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잡종이 아닌 거죠. 그쵸?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진돗개랑 삽살개랑 결혼을 시켜서 아기가 났어. 그럼 걔는 우리가 강아지죠. 그죠? 뭐 다른 종 아닙니다. 잡종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틀린 거죠. 강아지고 그 강아지 번식 능력 있으니까. 그쵸? 다리 짧은 애들. 웰시코기 뭐 이런 애들, 닥스훈트 이런 애들 결혼시키면 막 다 자손들이 다 다리가 짧잖아요. 그쵸? 어쨌든 다 번식 능력 있고 다 같은 종입니다만 마리를 암컷, 당나귀, 수컷끼리 결혼을 시켜요. 교배시켰어요. 노새. 저번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것도 좀 웃기네요. 그쵸?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새라는 애를 교배시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말과 당나귀의 장점을 가진? 19번에 마가 없어요. 아까 확인할게요. 네. 19번에 나가 없어요. 다까지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빼고 풀라고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구나. 참나. 지웠어요? 근데 좀 부딪힐 뻔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번식 능력이 노새는 이제 그 당락이랑 말에 이제 그 인간이 사용할 때 편리한 점만 뽑아다가 만들어가지고요. 그 교배를 해서 자손이 나왔지만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으로 보지 않는 거죠. 같은 종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사자랑 호랑이도 교배할 수 있다 그랬죠. 생긴 게 뭐라 그래? 사자와 호랑이의 중간쯤으로 생겼어요. 간지. 근데 막 엄청 멋있게 생기지 마. 저기? 아, 됐다. 아이고, 그렇다. 미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야 이거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좀 있습니다. 줄무늬. 호랑이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생김새는 좀 사자같이 생겼죠. 어쨌든 이런 거. 저기. 아 됐다. 아 왜 잘리지? 어쨌든 이렇게 생기는 못 봤는데. 자, 그래서 번식 능력이 있냐 없냐가 포인트입니다. 같은 종을 따질 때는 자손을 낳을 수 있냐가 없냐가 아니라 자손을 낳았을 때 그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을 쭉 분류하면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고 점점 커져서 가장 큰 단위가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동물, 식물 분류하잖아요. 그 동물, 식물의 분류가 개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계, 식물계.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종은,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인 종에 비슷한 종끼리 모여서 속을 만들고, 속을 또 모아서 과를 만들고, 과가 모여서 목이 되고, 목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문이 되고, 문이 모여서 개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양이 과가 있죠. 고양이 과에 고양이, 모래, 고양이, 스라소니 뭐 이런 게 들어가고, 뭐 호랑이도 고양이 과에 속하고요. 그쵸? 고양이가 쭉 모여 있고, 그 중에 식용목은 육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늑대도 여기 포함되죠. 늑대는 원래 늑대니까 객과겠죠, 객과. 여기서는 다르지만 요 묶음에 들어갔어요. 그럼 고양이에서 늑대는 스라소니보다 먼 관계. 그 다음에 스라소니보다 모래 고양이가 더 가까운 관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포유강은 포유류 생각하시면 돼요. 포유류는 뭐가 기준이냐면 일단 그쵸. 새끼를 낳고 새끼의 젖을 먼저 키우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래도 포유류로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 들어가는 애들. 그 다음에 척삭동물무는 척추동물. 척추를 가지고 있는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쥐랑 개구리까지도 여기 포함이고요. 우리 어류, 물고기들도 여기 속하겠죠. 성게는 척추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척삭동물문에 못 들어가고 동물계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범위인 개, 동물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은 다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떠오르는 애들 다 동물이에요. 산호. 그쵸? 산호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식물인지 동물인지 구별하기 좀 힘들지만 산호는 동물 쪽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가깝고 먼 관계를 구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단위인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개가 5개요, 5개. 5개입니다, 5개. 5개를 분류할 건데요. 분류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물이 있어요. 사는 애들을 모두 분류할 겁니다. 5개 안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핵이 유무예요. 책에 핵막의 유무라고 써있기도 해요.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을 둘러싸고 있는 게 핵막이니까 핵이나 핵막이 있는 애들 없는 애들로 분류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핵이 없는 애들은 원핵 생물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들 중에 핵이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럼 걔는 핵이 없으면 무조건 다 원핵으로 넣는 거야. 원핵 생물계로 분류하는 겁니다. 쫙 분류해요. 그리고 나서 핵이 있는 애들 중에서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 애들 중에서는 일단 뭘로 분류할 거냐면 균사라고 하는 애로 이루어진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균계입니다. 그쵸? 곰팡이나 버섯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뭐 가장 큰 특징이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하고 기관이 발달해 있어. 기관 발달. 이게 식물계. 그럼 동물계에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동할 수 있고, 이것도 큰 특징이죠. 이동할 수 있고,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얻고, 그러고 얘도 기관이 발달해 있어. 얘네들 동물계. 그럼 이런 특징대로 핵이 있는 애들 중에 균사로 이루어진 애는 균계로 넣고, 그 다음 광합성하고 기관 발달해낸 식물계로 넣고, 그 다음 이동하고 먹이 먹고 동물계로 넣었어요. 그럼 거기 안 속하는 나머지를 원생 생물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계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5가지를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어요. 그리고 단세포 생물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곧 한 마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모여 살기도 합니다. 포도처럼 이렇게 포도처럼 이루어져 모여 사는 애들이 포도상구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뤘잖아요. 우리 배웠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됐죠. 얘네들은 그냥 세포가 모여 있는 거야.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세포벽도 있습니다. 세포벽 있어요. 우린 없죠. 우리 동물이니까. 우린 없는데 얘는 세포벽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광합성을 안 해요. 광합성하는 애가 거의 없는데 염주말 같은 애들은 광합성을 하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 균으로 끝나잖아요. 염주말 빼고는 다 균이죠. 균. 그쵸? 우리가 보통 세균으로 분류하는 애들이 얘네기 때문에 균으로 끝나는데 균계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균으로 끝난다고 해서 균계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장균, 젖산균, 포도상, 규균, 충치균, 염주말. 젖산균은 그거예요. 우리 발효시키면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김치나 이런 데 들어간 젖산균 생기는 거죠. 포도상균은 포도처럼 모여있어서 포도상 구균이고, 뭐 대장균, 충치균은 아실 테고, 염주말은 광합성하는 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균계 하겠습니다. 균계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다세포지만 단세포도 있습니다. 세포벽 여기도 있어요. 세포벽 있습니다. 세포벽 없는 게 동물계밖에 없어요.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없는 거는 원생이나 동물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균계인데요. 얘네들은 광합성 못해요. 엽록체 없으니까. 근데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쵸. 먹이를 먹는 애도 아니고 광합성을 하는 애도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기생하는 거죠. 옆에 붙어서 자랍니다. 버섯, 곰팡이 다 그렇잖아요. 그쵸.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습니다. 분해자죠, 분해자. 그래서 보통 나무 밑둥이나 뭐 이런 데 자라지. 사람 몸에도 곰팡이 나는 거 알아요? 곰팡이가 무좀도 그렇고요. 우리 특히나 그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은 너무 오래 끼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습도 조절이 안 된 상태로 이어폰을 너무 오래 끼면요, 이 웨이도에서 곰팡이 자라는 병. 요게 되게 심각했죠. 그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 에어팟 프로?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프로 지금 시리즈가 좀 있을 거야. 1, 2, 3 해서 있는데 처음 프로 나왔을 때 그게 엄청 너무 밀착력이 좋아가지고요. 여기를 너무 꽉 막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노래소리도 잘 들리고 노이즈 캔슬링도 잘 되겠죠? 어쨌든 그 프로 때문에 이 병이 엄청 유행했었어요.
몇 년 됐어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버섯 종류나 곰팡이 종류 효모들은 균계입니다.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버섯을 보시면 그 잘 찢어지잖아요. 버섯 손질 해봤어요? 네. 그 버섯을 보시면 대부분의 버섯이 잘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왜냐면 그 균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 따라서 찢어져요. 닭가슴살처럼. 자, 어쨌든. 자, 버섯은 그리고 특징이 하나 더 있죠. 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의 포자, 요 주름 부분의 포자로 번식해요. 그래서 포자가 날리면서 번식을 합니다. 이 포자가 되게 튼튼해요. 포자의 표자의 벽도 되게 튼튼해서요. 환경을 되게 견딜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 이제 얘네가 어디 붙어서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붙었어. 나무 같은 데 붙었어. 내가 자랄 나무에 하고 붙었는데 마침 그 나무가 뭐예요? 잘렸어. 야, 잘렸어. 뭐 하려고? 가구 만들려고 잘렸어. 가구 만들어 잘려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가공을 하고 하는데 포자 붙어 있는 거죠. 떨어지지만 않으면 언제 내가 필 수 있는 환경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피면 어떨 때 펴요? 환경에 맞출 때 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도 본 적 있죠. 그 침대 밑이라던가 창틀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요. 장롱 안쪽 막 이런 데 곰팡이나 버섯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러니까 습하고 어둡고 관리가 안 되죠. 맨날 닦고 이러면 당연히 안 생기겠죠. 사라진단 말이야. 내가 안에 막 곰팡이 막. 장롱에서 송이버섯 피면 어때요? 아이고, 강릉에서 송이버섯이 필 일은 없는데요. 그럼 강릉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곰팡이가 자라겠지. 버섯 종류는 힘들긴 한데 실제로 버섯이 피기도 합니다. 송이 또 필 수도 가능성이 있지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아니다 송이는 힘들 거야. 이게 흙이 없어. 사갖고 흙 약간 넣은 다음에 포장을 탁탁탁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그냥 키우는 거. 그렇지, 그건 키우는 거지. 그거 키우는 키트 사서 해. 아니, 왜냐면, 어쨌든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공하는 가구들은 당연히 그 양분이 떨어지겠죠. 그런 데서 그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똥실똥실한 버섯이 자라긴 힘들고. 걔네도 먹이가 있어야 이렇게 똥실똥실해질 거 아닙니까? 내가 방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똥실똥실한 버섯은 이런 데서 못 자란다고. 거기서 자라는 애들 이렇게 비들비들하게 생긴 애 자란다고. 이렇게 생긴 애들 버섯. 이름 뭐였더라?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균계, 이제 균사로 이루어지는 균계로 넣었어요. 그 다음 그 남은 애들 중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 한다고 무조건 다 식물로 넣는 게 아닙니다. 광합성을 하고 뭐 할 때 기관이 뿌리, 줄기, 잎 정확히 발달해 있는 애들을 식물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식물은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 다세포 생물이고 세포벽이 있고 뿌리, 줄기, 잎 같은 기관이 발달해 있고 광합성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해서 진달래바라기 뭐 이렇게 있고요. 우산이끼가 여기 포함됩니다. 이게 왜 우산이끼 포함되냐면요. 이끼 종류는 다 여기 포함되는데 중요한 게 이끼가 뭐 곰팡이랑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생긴 게 그냥 겉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곰팡이랑 이끼랑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끼는 식물 있어요? 있어요. 있죠. 뿌리가 있죠. 이끼가 마리모 이끼면 마리모 이끼예요? 이끼 동그랗게 뭉친 거예요. 그래. 우산 이끼는 우산처럼 생겨서 우산 이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요즘 집에서 우산 이끼. 우산처럼 생겼어. 여기 다 있죠? 우리 줄기 잎 다 있죠? 자, 그래서 광합성하고 그러니까 초록색이고 이런 것들 우산 이끼 여기 생겼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곰팡이랑 별 다를 바 없지만 이끼 종류들은 다 광합성하고 다들 그렇게 잘 생겼습니다. 고사리도 식물이죠. 고사리 여기 나와 있구나. 고사리. 우리가 먹는 고사리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또 생각할 때 식탁에 올라왔던 고사리 아니고요. 자연산 고사리. 그렇죠. 고사리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게 대표 고사리 생긴 모습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리고 막 찌고 막 이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 육개장 파는데 거기 고사리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사리는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지만 우리가 잘 가공해서 뭐 말리고 뭐 몇 번 뭘 하면 독성이 사라져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안 먹습니다. 독성 있는 식물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안 먹어.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걸로. 이렇게 막 죽을 만큼의 독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동물개. 동물개는 운동성이 있고 먹이를 먹는 게 포인트죠. 그쵸? 그래서 운동성이 있어서 운동기관이 발달해 있고 먹이를 먹으니까 내장에 있는 기관들도 엄청 발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계도 생긴 거고. 그래서 세포병 없는 것도 꽤나 큰 특징이죠. 다른 애들 있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애들은 다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뭐 지렁이나 곤충들을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걔네들도 다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 곤충에 포함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분류 다 했어요. 분류를 다 하고 나면 남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애들. 근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생물몰이가 원생생물계입니다. 그래서 원생생물계는 특징이 그냥 그래. 자, 봐봐요. 대부분 단세포지만 다세포도 있고 세포벽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먹이를 먹는 것도 있고 화합성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기관이 발달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역이랑 김, 다시마, 파래는 다 과합성을 합니다. 파래도 하겠지? 미역, 정확한 거 미역, 김, 다시마는 과합성을 해요. 과합성을 하고 우리가 딱 보기에 식물처럼 생김새가 식물처럼 생겼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그쵸? 얘는 기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뿌리, 줄기, 잎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얘는 식물에 못 들어가고 원생 생물계로 들어갔어요. 과합성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세포인 애들은 집신벌레, 아메바, 유굴레라 이런 애들이고요. 뭐 집신벌레는 집신처럼 생겨서 집신벌레고 아메바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겼어요. 아무렇게나 생겨서 아메바가 아닙니다. 자, 대충 생겼더라고요. 생김새가 그냥 대충 생겼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나 이런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아메바. 그 뇌로 들어가서 뇌를 먹는 아메바가 있어요. 그 아메바는 뇌로 들어가면, 그 아메바가 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치사율이 99%입니다. 99%는 이유가 걔가 위험해서도 있는데요. 그걸 발견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열나고 막 아파.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저기 뇌를 먹는 아메바가 뇌에 들어갔나 보다 하고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더 느려지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뇌를 먹는 아메바. 근데 이게 치사율이 99%지만 사실 몇 명 안 죽었어요. 1%요. 사망자가 높지 않아요. 우리가 뭐 감기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하지만 감기로 사망자가 엄청 많아요.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 죽어도 감기는 맨날 겨울마다 걸리잖아요. 그쵸? 뇌를 먹는 아메바가 뇌로 들어갈 확률은 진짜 거의 드뭅니다만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높았냐면요. 청소년기에 남학생들이 가장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여학생은 아니고 남학생이냐. 그것도 왜 어린 남자냐 하면요. 그게 뇌로 들어간 아메바가 어디 사냐면요. 강물 같은 데 삽니다. 강물. 그러니까 바닷물 말고 강물에 살아요. 그러니까 민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짠물에 살아요. 그러니까 떠다니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고 사망자가 거의 대부분 미국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애입니다. 그냥 살고 있는 애예요. 근데 마시면 안 돼. 상관없어. 그 강물을 마시는 걸로 상관없어. 왜냐면 마시면 위로 가니까요. 그냥 바로 죽어요.
얘가 내가 마신다고 해서 얘가 막 뇌로 갈 확률은 전혀 없어. 0이야 0. 염산에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열고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죽어요? 코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코로 들어가서. 코로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이 뇌로 그 아메바가 뇌로 갈 확률이 생기는 거야. 100%는 아닙니다. 코로 왜 들어가냐? 다이빙해서. 강물에 다이빙해서 들어가면서 코로 물이 들어가는데 마침 그 조금인 코로 들어간 물에 아메바가 있었고 또 마침 그 아메바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기어 올라간 거죠. 그러면 강에서 다이빙을 해서 놀 확률이 제일 높은 애들은 청소년기 남학생. 그래서 남자들도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어릴수록 확률이 높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에서 100명도.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어차피 강물에서 안 노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럴 확률이 낮은 거죠. 근데 가끔 강에서 막 놀다가 막 장난치고 그러다 코로 물이 들어가. 자, 그래도 우리나라는 거의 확률이 적긴 합니다. 자, 어쨌든 정리했어요, 특징을. 자, 원핵, 원생, 균계, 식물계, 동물계 정리할 때 핵이 있냐 없냐로 원생 생물계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분류예요.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는 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애기 때문에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겠죠. 균계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계는 광합성을 하고, 동물계는 세포벽도 없고, 광합성도 안 하고, 뭐 먹이를 먹는다. 이런 특징들. 그래서 분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7쪽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영상 결석해서 영상 볼 때 내가 여기서 풀어볼게요 하면 같이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맞출 때 같이 맞추고. 선생님, 그 치사율이 99%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걸려서 산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내가 알기로 한 명 있는 걸로 알아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막 뉴스 같은 데서 본 거라. 살아남은 사람도 여성이었어요.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이 뭐 불리해. 아이 다이빙을 안 하면 되잖아요. 다이빙 안 하면 걸릴 일이 남자는 없다니까. 군대도 가야지 무슨. 뭔 소리야. 미국에서라니까. 미국의 군대. 대신 여자는 그 H 뭐뭐뭐뭐 걸리잖아요. 아이 뭐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세계 다이빙하지 이거 말라고. 불공평이에요 이거. 아니야 정우야. 그걸 그렇게 하나로 구분하면 안 돼. 인터넷 글 좀 그만 봐요. 인터넷. 너무 한쪽으로 기울이면 안 돼요. 다 손해 보는 게 있고 손해 안 보는 게 있는 거지. 그 남자들이 물을 코로 넣어가지고 사망한 거 가지고 뭐 그게 뭐 불리하니 물 이런 얘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웃긴 거 아니야? 너무 웃기지. 아니 다이빙 안 하면 안 걸리는 병인데 그게 남녀 차별로 가. 남자도 다이빙 하지 마. 살아남은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은 아, 여성이 걸려. 아니 그냥 아메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빨리 발견해서 산 거예요.
빨리 발견. 그 여자 남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예전 갑자기 그 생각난다. 그 우리 혈우병이라는 걸 과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혈우병 그 한 번 피 나면 멈추지. 안 멈추는 거야. 그 혈소판이라는 애가 없어가지고 혈소판이라는 애가 그 혈액에 응고시켜주는 건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혈소판이 없으면 피가 어느 상처든 안 멈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이런데 베이잖아요. 종이에도 베이고 그럼 피가 좀 나잖아. 그 피가 안 멈춰. 그러니까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그냥 냅두면 알아서 멈추잖아. 피딱지 생기면서 그게 안 돼. 줄줄줄줄 나. 군대하고서 얼음. 아니야. 병원에 가서 지져야 돼요. 꼬매고 지지고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약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후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고 레벨도 있어요. 그래서 피가 잘 안 멈추는 병일 수도 있고 아예 안 멈추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예 안 멈추는 사람은 병원 근처에 살아야 돼요. 약을 매일 먹어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너네 이빨 이 뽑잖아요. 이 뽑아도 피 안 멈추는 거야. 이게 어떻게 뭐야? 그냥 병원 가갖고 딱 의사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고 뽑자마자 여기서. 맞아. 그 전문 치료하니까 그냥 일반 치과에서도 못해. 큰 병원 가서 수술 받듯이 뽑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병원 근처에 있어야 되지. 상처가 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니까.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남자들만 있습니다. 남자들. 이게 유전병인데요. 이게 남자들만 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남녀 뭐 불공평 하나니. 자 봐봐. 그게 유전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물론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혈우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여자는 없어요. 그럼 아까 그것처럼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자는 그 혈우병 유전자를 가진 여자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사망이야, 사망. 그러니까 출산을 못해요. 출산하자마자 사망이야. 원인을 못 찾았어. 근데 혈우병 가진 여자는 태어나는 경우가 없다. 안 불공평하죠, 그럼. 억울하잖아. 여자들은 그러면 유전자를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물론 태어나도 문제죠. 생리하니까, 그쵸? 태어나도 문제지만 어쨌든 아예 태어나지 못합니다. 사망. 그러니까 안 공평하죠, 그럼. 왜 난 공평해? 여자는 아예 태어나지 못하는데 왜 공평해? 불공평하죠. 그냥 기준이 너무 자기 위주인 거 아닙니까? 갑자기 20대 여성만 걸리는 그 H 뭐뭐뭐 그런 병도 있대요. 맞아, 그런 거 많죠.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여자만 걸리는 병도 있고 당연히 남자만 걸리는 병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자기 위주로다가 불공평을 따지면 안 된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답 맞출게요.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물 비슷한 종류 무리로 나누는 거 생물 분류. 자,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는 종이고요. 분류 단계는 종, 속, 과목, 강문, 개 해서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종, 속, 과목, 강문, 개. 가장 작은 거 종, 가장 큰 거 개 해서 자, 5개는 원핵 생물계부터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그쵸, 번식에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없으므로 다른 종이다. 자, 여기 쓰라고 나오네요. 그쵸?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걸 써라, 채워라 이런 문제 답이 나오진 않는데요. 이제 보기에 옳은 거 골라라 할 때 나올 수 있겠죠. 자, 생물 분류 기본 단위는 개이다. 틀렸죠. 가장 큰 단위입니다. 여러 속이 모아 하나의 종을 이룬다. 거꾸로 됐네요. 그쵸? 여러 종이 모여서 하나의 속을 이루는 거죠. 같은 강이 속한 생물은 모두 같은 문에 속한대요. 자, 지금 강이 작은 단위잖아요. 문보다. 그쵸? 문이 더 큰 단위고 강이 더 작은 단위야. 같은 강이라면 당연히 같은 문이 되겠죠. 이건 맞아요. 거꾸로는 안 돼요. 같은 문이라고 같은 강이진 않습니다.
작은 애 함께 소수일수록 가까운 관계다. 이것도 맞네요. XX 5. 자, 정리한 거 보겠습니다. 원핵 생물에게는 핵막이 없어요. 원생은 있고요. 세포벽은 원핵은 있고요. 동물이 없죠. 광합성은 균계는 안 하고요. 식물계는 하지요. 광합성을 없다라고 썼는데 괜찮아요. 뭐 그래요. 의미가 평성을 맞추기 위해. 뭐 공평성 어디 뭐 아까부터 공평성 되게 이상한 공평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분류하는 것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핵이 있는지 유무가 제일 첫 번째라고 했죠. 핵이 있냐 없냐로 아니오에 이제 원핵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핵이 있는 애들 중에 균사로 이루어진 애가 균계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나머지 중에 기관이 발달해 있지 않은 거는 원생으로 들어가고, 기관이 발달해 있는 애들 중에 과합성하는 건 식물, 과합성 안 하는 건 동물,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특징 보시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39쪽) 숙제 안 했어요. 지금 맞출까 해서요. 다 풀어왔으니까. 이교시. 그러면 자 44쪽에 보면 이제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대해 나오는데요. 요거야 뭐 우리 쭉 아는 내용이고요. 이거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고요. 보존해야 되는 필요성 보시면 이제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 유지라고 나오는데요. 자,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생물이 먹이 관계를 얽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 그러니까 생물이 다양하지 않은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먹이사슬이 가냘플 수밖에 없고, 먹이사슬이 이렇게 빈약하면 예를 들어 개구리의 수가 줄어들어요. 개구리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메뚜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메뚜기 수가 늘어나겠죠? 예. 자기를 잡아먹는 개구리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매는 어때요? 매는 개구리가 줄어드니까, 먹이가 줄어드니까 매의 수도 줄어들죠. 그리고 메뚜기 수가 많아지면 뭐예요? 벼는 늘어나요. 줄어들죠. 메뚜기가 줄어들면 일어나지 않아요? 메뚜기 늘어나면이라면요. 그래요? 화살표. 메뚜기가 늘어나면 벼가 줄어들게 됩니다. 벼가 줄어들어요. 자기를 먹는 애가 늘어났으니까. 벼가 줄어들면 결국 메뚜기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한 사슬이라도, 한 종류라도 줄어들게 되면 모두 다 연쇄적으로 다 줄어들게 되고 결국 멸종하게 되고 파괴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양성이 높은 먹이 사슬에서는 복잡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개구리가 줄어들어요. 개구리가 줄어든다고 하면 매는 다른 먹이를 먹으면 되니까 매의 숫자가 줄어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유지되고 있으면 뭐 개구리도 뭐 멸종이 아니라 다시 복원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물이 다양하고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는 먹이 구물이 복잡해서 생물이 멸종된 가능성이 낮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멸종되는 애들이 엄청 많죠. 지금 현재는 멸종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이제 기후 뭐 이런 거. 서식지 파괴, 뒤에 나오는구나. 서식지 파괴 뭐 이런 걸로 멸종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점점 다양성이 떨어지겠죠. 그쵸? 자, 일단 다양성 주는 혜택 보겠습니다.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 엄청 크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생물로부터 식량, 섬유, 목재, 의약품 등 생물의 자원을 얻고 있다. 그래서 식량은 뭐 자연에서 얻을 수밖에 없죠. 그쵸? 자연에서 얻는 겁니다. 그죠. 다. 거의. 네. 그게 나올 거예요. 대체육이라고 해서 고기가 이제 우리가 고기를 키우면 하면 이상하다. 소, 돼지 뭐 이런 애들을 키우면 인간들이 먹을 수 있게 키우기 위해서 환경이 너무 오염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먹이는 곡식으로 사람이 먹는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 채식주의자들 중에서 아예 환경 때문에 그 육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저런 이유,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미래에는 가공육, 대체육이라고 해서 지금은 콩고기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 이번에 미국에서 먹기 시작했대요. 뭐를? 뭐 식물 뭐 세포 같은 거 고기 만들어가지고. 그쵸,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서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 뭐 최영만이랑 쯔양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동물을 키워서 고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고기를 3D 프린트처럼 만드는 거야. 3D 프린터야. 3D. 쓰레기 프린트. 3D 프린트처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고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실제 고기랑 거의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식량을 이용한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먹을 거는 다 거의 자연에서 얻고 있죠. 자, 옷의 원료로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목화에서 면을 얻고요. 누에고치에서 비단을 얻죠. 이것 또한 옛날에는 다 100% 자연에서 얻었지만 지금은 뭐 합성섬유라 그래서 뭐 공장에서 뽑아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옷의 원료로도 이용했고 건축 산업 재료로 이용하는 거 뭐 목재나 한지 이런 것들 그다음 의약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옛날에 얻었던 약들은 다 이제 원료가 자연에서 얻은 거고요. 특히나 푸른 곰팡이 항생제 만드는 푸른곰팡이에서 얻은 항생제 가지고 우리가 세균 감염으로 인한 죽음이 확 줄었죠. 완전 인류의 역사에 변화가 생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항암제도 주목나무라는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로 항암제를 개발한 거고요. 발명 아이디어도 제공됐대요. 그래서 독고마리 열매를 보고 벨크로도 개발해서 한쪽은 이렇게 고리가 있고 한쪽은 걸리는 요런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딱 붙였을 때 걸리게 만든 게 벨크로죠. 찍찍이 벨크로 이런 거 하고 고양이 눈의 아이디어로 도로 반사판을 창안했습니다. 도로 반사판이 그냥 우리가 맨눈으로 보기에는 빛이 안 나는데요. 뭐 할 때 빛이 나냐면 밤에 라이트 키면 차의 라이트가 반사돼서 우리가 도로 반사판이 쫘르륵 선명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거는 고양이 눈 밤에 보면 빛나잖아요. 그게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그쵸?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빛을 반사시켜서 이렇게 빛나게 보이는 걸 이용한 거라고 해요. 아니면 뭐 그 날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아다니게 만든 거 비행기나 헬리콥터 이런 것도 다 날아다니는 자연에서 얻어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거죠. 자, 그다음 풍요로움, 삶의 풍요로움, 생물의 다양성을 잘 보존하는 생태계,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다. 하나도 안 맑죠. 어제 장난 아니었죠, 공기. 안개. 그다음 미세먼지랑 미세먼지랑 엄청 심했어요. 어제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공기, 오늘은 좀 낫더라고요. 어저께 마스크 안 쓰고서 내 건강 안 피로 다 정화를 시키면서 다녔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연경관, 휴식과 여가생활을 이용한 공간이 된다. 이런 것들 다 3의 풍요로움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실컷 이제 인간한테 준 도움을 써놓고 여기 생명의 가치가 나옵니다. 생물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무슨 얘기냐면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거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얻은 것들 때문에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살아가는 자체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보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서 이제 원인 보겠습니다. 감소 원인, 유지 방안.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대부분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라지면 지구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지만 인간을 사라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식지 파괴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에요. 생물의 다양성 감소하는 원인 중에 서식지 파괴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고요. 인간의 자연 개발로 서식지 파괴되고 서식지 있는 생물들이 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죠. 너네 러브버거 알죠?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러브버거가 서울을 뒤덮을 거란 말이죠. 귀여워요. 자, 그 러브버거는 원래는 없었지. 원래 없었는데 몇 년 동안 막 생겼는데요. 얘네도 뭐 종이 2개 있는데 원래 산에 있었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래종이긴 한데 외국에서 넘어온 거긴 한데 산에 살던 애들인데 이제 개발하고 산을 다 깎으니까 뭐예요? 이제 살 곳이 없으니까 도심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지. 자, 그다음 어쨌든 그래서 열대우림 파괴나 이런 산들 우리 다 산 깎아 여기 다 산 깎아서 만든 거죠. 여기 근처 아파트들을 다 언덕 있잖아요. 다 산 깎아서 만든. 자, 갈 곳을 잃어요. 갈 곳을 잃어. 그다음 남획은 무분별하게 잡는 걸 남획이라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잡는 거. 그래서 남획을 하면 특정 생물이 사라질 수 있다. 대륙사슴, 고래, 큰바다사자, 남팔고도. 그 고래는 남획을 엄청 하다가 이제 안 하기로 했죠. 우리 전 세계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래는 지금 뭐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한 나라, 안 껴준 나라가 있죠. 안 껴준 나라가 아니라 안 낀 나라가 있죠. 일본은 아직 고래를 잡아요. 우리나라는 잡으면 불법이야. 잡혀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먹을 것들을 잡긴 잡되 뭐 하는 거예요? 잡지 않는 기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경우에는 그 알 산란하는 시기, 알을 낳아서 알이 자라는 시기에는 개를 못 잡게 정해놨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래서 개들이 산란해서 새끼를 낳아야 우리가 또 개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잡지 않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남획을 줄이는 방법. 지금 플라스틱이 되게 문제잖아요. 환경에 플라스틱이 왜 생겼냐면요. 이 남획 때문에 플라스틱이 생겼어요.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코끼리 상아 있잖아요. 그 상아가 되게 고급품이라서요. 그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코끼리를 엄청나게 잡기 시작했어요. 그 당구공을 아끼려고. 당구공이든 그 당구공을 담는 하미드, 그다음 뭐 바둑은 동양인가? 하여튼 뭐 상아로 만든 게 유행이라서요. 상아로 만든 고급품이고 얘네로 막 만드니까 이걸 만드는 게 유행이니까 뭐예요? 코끼리가 부족해. 코끼리를 계속 잡아. 그래서 어떤 돈 많은 누군지 알았는데 하여튼 돈 많은 엄청 부자 사람이 현상금을 걸었어요. 이 상아 대신에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개발해서 갖고 오면 이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플라스틱입니다. 물론 그게 아니었어도 플라스틱은 결국엔 만들어졌겠죠. 우리가 사용하기 엄청나게 편리하니까. 그때는 상아 대신 사용할 걸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인간이 죽게 생겼죠. 플라스틱 때문에. 자, 그다음 외래종 유입도 보겠습니다. 외래종 유입은 원래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가시바, 큰잎배스, 뉴트리아, 유리, 알락, 카네소가 나오는데요. 뭐 옛날에는 황소개구리가 거의 외래종의 대표. 옛날 처음에 이제 외래종이 문제다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황소개구리였는데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황소개구리는 외래종이라고 껴주긴 하나? 근데 생태계 영향이 크게 없어요. 처음에는 황소개구리가 왔을 때 개구리인데 너무 커. 그러니까 막 뱀도 잡아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생태계를 막 파괴했어요. 그 먹이사슬에서 막 먹이사슬을 막
했단 말이야. 막 그래서 막 번식이 너무 많이 되고 막 계곡에 황소개구리가 바글바글하고 막 그랬는데요. 일단 인간이 좀 잡았고요. 인간이 좀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생태계에 편입했어요. 어떤 생물이 외래종이 오면 지금 처음 보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동물들도 처음 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낯을 가립니다. 뭐 하냐면 천적들이 얘를 먹어도 될지 안 될지 고민해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안 건드려. 그러면 천적이 없잖아요. 날 잡아먹을 애가 없어. 막 번식이 늘어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 좀 용기 있는 애들이 좀 잡아 먹어보고 이거 막 괜찮네. 그러면 천적들이 잡아 먹히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 생태계 편입되면 뭐 외래종의 위험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뉴트리아도 그렇습니다. 뉴트리아는 되게 특이한 외래종 유입인데요. 뉴트리아 고기가 맛이 좋대요. 고기가 맛있대.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뉴트리아를 수입해 온 거야. 우리나라에 뉴트리아 고기를 팔아보겠다고 수입을 했어. 근데 뉴트리아 고기 안 먹어봤잖아요. 그쵸? 우리 한 번도, 나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니까 뉴트리아 고기입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가 망했어. 망해서 회사가 파산했어요. 근데 거기 살고 있던 뉴트리아는 뭐예요? 계속 살아야지. 그쵸? 그리고 사람들은 사라지고 거기 회사에 뉴트리아만 남은 거야. 뉴트리아들이 뭐 했어요? 먹이가 없으니까 탈출했어요. 회사를 탈출했어. 그래서 그 근처에서 산 거야, 그냥. 뉴트리아 살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외래종이니까 천적이 없고, 막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바글바글하게 있었어.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뭐 했냐면, 잡아오면, 한 마리에 3만원인가 준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막 한참 유행이었어요. 뭐 잡아오면 돈을 준다는 해가지고 막 잡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조용하죠. 이유가 그 생태에 편입돼가지고 누구의 먹이가 됐냐면요. 삭의 먹이가 됐어요. 삭이 맹수잖아요. 삭이 맹수예요. 삭. 고양이처럼 생긴 삭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맹수인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뉴트리아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삭의 숫자가 좀 늘어나고 뉴트리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맞춰져가지고 지금의 문제가 되지 않죠. 뉴트리아가 너무 많다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오면 문제가 크게 생기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은 근데 와서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엄청 문제가 생기니까 인간들이 개입해서 막 잡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유입이 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그런 거죠. 붉은 기거북이 뭐 이런 애들.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애들. 얘네들은 인간이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거북이들 자꾸 몰래 버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 환경오염 뭐 바로 알죠. 환경오염. 그 다음에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지금 현재 이제 점점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 애들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서식 환경이 달라지면서 생물들이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명태 얘기했나 여기서? 네. 그쵸? 명태가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잡혔어요. 그물에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잡히는 생물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름도 되게 다양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명태가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명태 안 잡혀. 우리가 먹는 명태는 모두 수입산이에요. 그리고 오징어가 잘 잡혔는데 오징어 숫자가 줄었죠. 오징어도 줄고 있고. 사과도 대표적인 게 사과죠. 우리가 사과가 옛날에는 대구가 특산물이었어. 대구가 우리나라 저쪽 남쪽에 거의 끝쪽에 있는 게 대구인데 대구에서가 특산품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대구가 한 이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하여튼 이쯤 있는데 지금 현재 사과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여기야.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쯤으로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바나나 원래 제주도에서도 자라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바나나는 더 위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바나나는 육지로 상륙했고요. 이미
바나나 밑에 지역에서 지을 수 있고요. 이제 제주도에서는 망고가 유명하죠. 망고. 제주 망고 유명합니다. 망고가 자라요. 열대 과일이잖아요. 망고 제주도에서 키울 수 있어요.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올라오죠. 그런 식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뭐 당연히 지금 뭐예요? 인간이 관리해서 키우는 식물들도 잘 못 자라가지고 자꾸 올라가는데 자연적으로 자라는 애들은 그냥 사라지니까 멸종할 위험이 생기는 거죠. 얘가 점점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산호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기온이 상승해서. 뭐 거북이 아까 거북이 얘기했는데 거북이는 특이한 게 성별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온도로 결정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거북이 알이 나. 그러니까 모든 거북이는 아니지만 그 바다 거북이에요. 바다 거북이 중에 어떤 종은 알을 바닷가 근처에 납니다. 모래에다가 낳고 이제 덮어 놓는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의 성별은 온도로 결정돼요. 그래서 도마뱀도 그럴 거예요. 뭐 하여튼 내가 본 건 거북이었어요. 그래서 거북이인데 지금 거기 온도 하여튼 지금 현재 그냥 냅두면 수컷고 거북이만 계속 자라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뭐 하냐면요. 인간이 훔쳐가. 거북이 낳고 가는 거 보고 훔쳐서 그러니까 온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시 부화할 때쯤에 다시 덮어놔. 그래서 성별을 결정하고 이렇게 인간들이 자꾸 개입을 하는 거죠. 자,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인간들이 자꾸 개입해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지 방안, 개인적 차원, 뭐 개인적 차원은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뭐 재활용 분리 배출 잘하고 일회용 대신 다회용기 사용하고 자연환경 보호하고 나무를 심고 안 쓰는 거. 자, 그냥 뻔한 얘기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야생동물 함부로 기르지 않기. 그 다음에 그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그 수입이 안 된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멸종위기 식물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이런 애들은 국제거래하지 않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근데 희귀한 애들을 그 인터넷으로 불법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 그냥 인터넷 쇼핑몰 쳐가지고 나오는 애를 특히 도마뱀 이런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키우는 개, 고양이 말고요. 도마뱀. 파충류, 뱀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여기서 뭐 TV에서 봤어. 그리고 쳤어. 키우고 싶어. 쳤어. 나와. 구입해. 택배로 막. 이런 상황에서 사면 안 되는 애들, 수입 불가인 애들이 그냥 인터넷 사진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 멸종 위기종 이런 애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기르지 않고 그 다음에 함부로 방생해서도 안 됩니다. 개구리 잡아서 키우면 돼요. 그 계곡에 있는 개구리요? 네. 잡아서? 제 친구가 키우고. 뭐 잡아서 키우는 거야 뭐 굳이 뭐 근데 뭐 만약에 봐봐 그 멸종위기 종물 중에 따오기라고 있어요. 따오기 셉니다. 새 따오기를 잡아다 키워. 그럼 안 돼요? 여기 입에 빨간 거.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은 잡아서도 안 되고 잡아서 키우는 것도 안 돼요. 개구리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그 개구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멸종위기종 개구리야 그럼 안 된다 이거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 국가적으로는 국립공원을 지정한다거나 생태통로를 건설한다거나 국립공원을 지정하면 이렇게 생겨요. 우리 지리산이 국립공원이죠. 그럼 지리산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등산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로 등산을 해. 이렇게 가. 그러면 요게 내년에는 폐쇄돼요. 다음번엔 요렇게 가는 걸로. 요렇게 가. 요것도 몇 년 하면 폐쇄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 그리고 다 돌아가면 다시 여기를 열어. 그래서 인간이 계속 인간의 개입이 있으면 환경이 파괴되고 길이 나고, 그쵸? 길이 나죠. 길이 나면 그 길 나는 곳에 식물이 못 자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는 길을 조절하는 거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생태통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특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봐봐. 우리 집이 여기 있어. 그리고 저기가 마을이야. 마을이 여기 있어. 여기 산이 있어.
그러면 이 마을을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산을 건너가거나 돌아서. 산을 돌아서 가거나 하는 방법이 있죠. 그쵸? 근데 둘 다 불편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터널을 뚫고 싶은 거야. 터널.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쵸? 아, 마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 같지만 현재 얘기입니다. 자, 그럼 터널을 뚫고 싶은데 터널을 뚫을 때 여기보다는 이제 어딜 뚫어요? 요 낮은 여기를 뚫는 거지. 여기를 뚫어. 터널을 뚫어.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요. 터널을 산을 깎는 방법이 있어요. 산을 깎아버려. 케이블. 그 다음 여기에 터널을 뚫어. 이렇게. 아니 길을 내. 아예 여기가 낮으면 여기 깎아버려.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뚫어버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놀러 갔던 토끼가 여기로 못 가는겨. 여기서 같이 토끼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로 놀러 갔어. 여기 사촌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놀러 갔어. 일주일 자고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길이 사라져버렸어.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 건너야죠 뭐. 그러면 이제 차에 로드킬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많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통로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책 보시면 이렇게 길 위에다가 생태 통로를 설치해. 근데 처음 만들 때는 이게 뭐 동물들한테 표지판 달아준 것도 아니고 동물들은 이쪽으로 가시오. 여기는 여기로 가면 차에 치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겠냐 했지만 생태 통로 설치하고 나서 생물들이 많이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설치하죠. 우리나라 특히나 저거 많이 설치해요. 산을 깎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멸종위기 사업 지정 보건사업. 보건사업 하면 성공한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복원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달 가슴. 그렇지. 한달 가슴곰은 복원에 성공했어. 포비 같이. 그 공 같지 않아요? 자, 어쨌든 반달가슴곰은 이대로 가면 멸종할 위기다라고 해가지고 반달가슴곰을 복원을 시켰죠. 그래서 교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들이 교배하고 자라게 하고 반복해가지고 복원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나라의 곰들에 비해 좀 유순합니다. 유순하다고 해서 뭐 곰이 사람을 찢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곰은 사람을 찢어. 그게 달라진 건 아닌데요. 약간 숨어서 지내는 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지 않죠. 일본에 곰이 엄청 많아요. 일본에 곰이 너무 많아서 일본은 지금 곰이 자꾸 내려오죠. 보시면 우리 멧돼지 내려오는 것처럼 가끔 곰이 내려와. 자, 어쨌든 성공했어요. 그리고 여우도 토종여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던 토종여우 개하겠다고 뭐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자은행 설립하기. 식물도 멸종을 막기 위해서 종자은행을 설립해서 다양한 씨앗들을 보호한 종자은행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존하고 엄청 크게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생물의 다양성 캠페인 활동하고, 그 다음 법률 제정하는 건 다 사회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더니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제 협약을 맺는 거죠. 생물의 다양성 협약이나 동식물 국제거래 관계 협약이나 람사르 협약은요, 습지에 관한 협약이라서 물세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인 습지에 대한 협약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 습지가 있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자, 이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47조 풀어보겠습니다. 습지 이름이 뭐였지? 너네도 한 번쯤 다 가봤어요. 굉장히 관광지인데. 습지. 그러니까 습지를 개발하지 말자 뭐 이런 협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람사르 협약. 근데 이름이 왜 이렇게?
왜 람사르냐고요? 모르겠네. 간지나는 일. 사람 이름 아닐까? 있어 보이는 이름. 사람 이름 아닐까? 사람이나 도시나 뭐 이런 걸 거예요. 협약 앞에는 보통 도시 있거나 그런 거 붙어요. 고창에 있대. 고창 습지. 순천만. 그래, 순천만. 순천만이 습지로 제일 유명하죠.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 네. 많이 가봤을 텐데. 한두 번 가본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관광지로 엄청 크게 있어요. 아까 먹었던 떡볶이가 옷에 묻는데 굳어버렸어요. 떡볶이도 먹고 마이쮸도 먹고 나 현, 탄수화물이 굉장히 저 현대 같았어. 한의원 같다. 잘했습니다. 다 풀었어요. 맞출까요? 아니에요 하고? 22분에 채점을 하고 5,000원 수업이 몇 시까지였어요? 2시까지요. 그럼 이거 맞추고 쉬는 시간 좀 줄게요. 볼게요.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 감소 원인은 서식지 파괴. 이게 일단 지금 제일 큰 원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외래종 유입, 남회,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만 노력한다거나 개인만 노력하면 안 되고요. 개인과 사회, 그 다음 국제적인 차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새가 사라져도 부엉이가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생태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다양성 주는 혜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식량, 섬유, 목재, 자원 제공하는 거 맞고, 생물의 아이디어를 얻어 유용한 도구 발명하는 것도 맞고, 항생제나 생물에 얻는 자원 맞습니다. 이건 X.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서식지 파괴. 인간의 활동이라서도 돼요? 환경오염 썼는데요. 환경오염은 안 되고요. 아니 그래도 이거는 서식지 파괴라고 고쳐주세요. 안 돼. 인간의 활동이 다야. 다 인간의 활동인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건 서식지 파괴. 인간이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걸 남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뿔소의 코를 잡고 뿔을 남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보호하는 사람들이 코끼리 뿔을 잘라버립니다. 코끼리 이번에 뭐지? 뿔 엄청 나왔대. 코뿔소. 코끼리 말고 코뿔소. 코뿔소의 코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코뿔소들이 계속 남획 당하고 있는 거야. 다 계속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코뿔소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예 코뿔을 잘라서 이렇게 수술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안 잡히니까 인간한테 안 잡히고. 그 사람들이 포획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코뿔 팔아먹으려고 잡는 사람들은 뭐예요? 코뿔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뿔소를 죽여버린다고요. 죽여서 코뿔만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뿔소 숫자가 너무 빠르게 줄어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뭐 하냐면 얘네들을 가져다가 뿔만 잘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뿔만 자르는 건 안 뿔 자르려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여서 가져가는 게 빠르고 간편하고 돈도 덜 드니까 죽여버리는 거고, 얘네들은 코뿔소를 보호하고 싶으니까 코뿔소를 잡아다가 마취시켜가지고 코뿔만 자르고 살려주고 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 가시밭과 큰잎베스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을 외래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가서 그쪽 환경을 초토화시킨 경우가 꽤 있죠. 뭐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왜 너무 신나? 장수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이 우리 말벌 중에 엄청 크잖아요. 되게 크거든요. 거의 손바닥만 할 정도로 벌이 커. 근데 그게 수입할 때 딸려간 거죠. 외래종으로 딸려가서 미국에서 이 숫자가 늘어가지고 장수 말벌의 숫자가 늘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야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안 죽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왜 죽어? 약간 그러니까 장수말벌 생태계를 시체로 파괴한 같이. 거지. 생태계를 파괴한 거지. 이제 거기 있는 식물들을 공격하고 그다음 벌들이나 뭐 이런 거 공격하면서 막 숫자 늘린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장수말벌을 잡아 멋있다. 현재는 다 죽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한때 되게 영향이 커가지고 막 진짜 대대적으로 막 다 죽이고 약 뿌리고 막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외래종. 그 다음 생태통로 설치하는 건 유지방안 맞고요. 그 다음 지정하는 보고하는 것도 맞고요. 외래종 발견하면 집에 가서 잘 보살피는 건 안 됩니다. 자 일단 잠깐 쉬는